돌로 허벅지를 내리찍어서 한 명은 사망을 하고 한 명은 안 죽었다. 그 뒤에 그 두 사람을 조종하는 그 제3의 인물이 있었다. 이 두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느냐. 범죄자의 마음속으로 걸어들어가 새롭게 사건을 추적해보는 마인드 헌터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마인드 헌터 오윤성 교수입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요, 2023년도 바로 작년 여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여수 졸음 쉼터 사망 사건. 여수의 한 졸음 쉼터에서 두 남성이 서로 허벅지를 돌로 찍어 잠을 자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직접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7월에 여수 졸음 쉼터에서 두 명의 남성이 SUV상 안에서 만약에 서로가 먼저 잠들면 서로의 허벅지를 찌르는 그런 방법으로 서로를 공격하다가 불행히도 한 명이 사망을 하고 살아남은 한 사람이 119에 신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처음에 보도가 됐던 기사는 졸음 쉼터에서 며칠 동안 있으면서 서로 잠들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돌로 허벅지를 내리찍어서 폐혈증으로 한 명은 사망을 하고 한 명은 안 죽었다. 뭐 이런 형태의 기사가 일신이었어요. 첫 보도.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 그 내용 보시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그 기사를 처음에 접하고 야, 무슨 이런 사건이 있을까? 억압적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건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추구하는 이 본능적인 것과 이 역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의 정신과 행동을 조정했던 제3의 인물이 있다. 자유로운 의사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성인 남성 두 사람이 그것도 어떤 사람 한 명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가두어질 수가 있느냐. 한 사람이 강요를 하는 거죠. 네. 너 찍어. 안 찍어? 내가 찍어 더 세게. 네네. 그러니까 또 찍고 네. 이렇게는 가능하단 말이죠. 네네. 근데 그 현장에 그 두 사람밖에 없었다. 이게 보통 일반인들은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부딪히는 거예요. 네네.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야 너희들 찍고 이 자리에 계속 서로가 찍고 있어 라고 했을 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성인 남성 그것도 뭐 군 그 복무도 마친 그렇죠. 이런 그 정상적인 직업을 가진 이런 남성들 둘이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호기심이 가는 사건이라 그럴까요? 그 생존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직접 만나 봤거든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앉으시고요. 네, 편히 앉으세요. 네.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 가해자? 처음 만났을 때는 경찰 공무원 준비한다고 제 얘기를 들었었고요. 경찰 공무원 준비한다 그랬어요? 네. 그러고 이제 좀 지나서 이 신용정보 회사 취직했다고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을 했다고. 그쵸. 그때 전화가 왔죠. 어머니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지금 사무장으로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도울게요. 이렇게 하면서 수면으로 올라왔거든요. 의심할 틈이 없었어요. 다른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떤 뭐 가스라이팅이나 심리적 지배를 쉽게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거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은 전혀 아니었어요. 저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저도 순식간에 뭐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인간관계가 엉키기 시작하면 이런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공포감을 좀 엿봤거든요. 이 두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느냐. 물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물에서 건져지기 위해서는 누구든 가리지 않고 그 순간에는 내가 손을 뻗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급박함. 그런 급박함 속에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도움을 줬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그쪽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또 발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그 상대가 나쁘게 또 어떻게 보면은 활용 차원이 아니라 이용을 해서 어떤 상대를 조정하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 단계까지 가지는 않아요. 개들도 이렇게 보면 서로가 냄새를 맡아요. 그렇죠. 아,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지를 서로가 파악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저 사람이 어떤 상황에 돼 있고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한번 해보죠. 해볼 때 거기에 잘 걸리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손을 내미는 것에 대해서 요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해버리죠. 근데 사실은 어느 순간에 확 엎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저 사람은 손을 뻗쳐줘서 구원을 해주는 구원자다. 네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버전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먹혀 들어가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또 사용합니다. 하나는 그 상대의 사고라든가 또는 소통이라든가 이것을 자기 쪽으로 완전히 고립시켜 버리죠. 이 사람에 대해서는 고립을 시킬수록 자기가 이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돈 1억 얼마 정도 넘는 그 돈 처리하기 위해서 회생절차 신청했다가 뭐 기각 폐지되고, 그리고 나서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하고 회수를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막 진행이 되면서 돈 빚이 점점점 더 늘어나게 된 거죠. 그죠. 네. 그러다가 어머님 재산까지도 이제 가지고 오게끔 했었던 일들이 되면서 6억 몇천, 6억 7천 막 이렇게까지 막 늘어났던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일단 터널로 들어가면 터널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도중에 뭐 나는 터널 바깥으로 나야 되겠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이 터널시 현상, 이거는 뭐 인간이 이제 어떤 극단적 선택을 한다든지 또는 한번 이런 어떤 사기라든지 또는 뭐 정신적인 조종 상태라든가 한번 들어가면 그 터널 빠져나올 때까지는 그 사람이 나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사이에서의 문제를 믿게 만들어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가족들하고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게끔 만들고, 그죠. 네. 어머님도 아드님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지셨어요? 그쵸, 1년을 못 만났어요. 내가 물어봤거든요. 잠을 왜 안 재운다, 못 자게 하는 거니? 그랬더니 잠을 자고 나면 정신을 차리니까 못 자게 해서 제정신이 아니어야 된다 그랬대요. 너희들은 잠을 자면 안 된다고. 잠을 안 재웠잖아요. 이 잠을 안 재우는데 그때 저도 못 자게 했어요. 밤에 1시 되면 전화가 와요. 전화를 해요. 저한테 밤새 전화를 해요. 못 끊게 하고 매일매일 전화해서 형사 믿으면 안 된다 그러고, 정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변호사로서 보면 이 사람은 사회적 지능과 학습 능력보다는 적용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보여요.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었다. 그다음에 채권 추심 업체의 추심 직원이었다. 뭐 이 두 가지가 지금 제일 대표적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범죄자들도 만날 수가 있고요. 범죄 중에 최근에 가장 많이 유행하고 있는 범죄가 보이스피싱, 조직적 사기 범죄이거든요. 사건 기록상으로 보게 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계속 혼을 빼는 거예요. 어떻게 혼을 빼느냐? 급박하고 심각한 상태의 상황에 대한 것들을 복잡한 정보를 계속 주면서, 가령 대출 사기다 이렇게 하면 대출 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서류를 하루 종일 떼게끔 만들어요. 네. 떼면서 중간에 안 떼지는 서류들도 막 만들어서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그 서류 떼면서 전화 통화를 이 사람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지금 나 대출이 안 되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유일한 도움을 그 동아줄처럼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화 연락이 오거나 문자가 오면 그거에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계속 통화를 하고 계속 오더가 나가고 계속 뭔가 하게끔 하고 다른 거에 신경을 못 쓰게끔 해요. 그래서 돈이 송금돼서 이체돼서 빠져나가는 순간까지 그렇게 정신을 계속 뺍니다. 예, 예. 이제 그렇게 하는 작업을 하는 거를 이제 제 생각에는 배웠을 거라 보이고, 두 번째로는 사무장들 중에 질이 안 좋은 사무장들은 소송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할 필요가 없는 무익한 소송을 계속 만들어내요.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피해자의 돈을 뜯어낼 때, 뜯어낼 때 상당히 그걸 활용을 했고, 제일 처음에 이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도권의
보호를 넌 받을 수 없다라는 상태를 믿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가장 큰 것이 뭐였냐면 1억 2천 정도 되는데 소득이 한 300 정도 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금액이에요. 300만 원보다 법원에서 너 더 갚으란다. 400만 원씩 내야 된다고 하더라. 할 수 있겠냐? 애당초 개인회생 제도상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불가능한 거를 제시해 놓고 그렇죠. 좌절시켜 놓은 이후에 자기에게 완전히 그 어떤 의지를 갖다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방법은 내가 하는 방법 이쪽 이외에는 없다. 이런 거죠. 그거를 피해자가 알아봐 갖고 온 거예요. 회생제도라는 게 있는데 형 이거 뭐 신청하면 되지 않을까? 그거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가져가서 그렇게 망가뜨린 거죠. 망가뜨리고 나서 거봐 안 된다 그랬잖아. 통장을 본인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서 신용불량자 상태가 돼버린 거죠. 이렇게까지 이제 유도를 하는 기법들을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던 사무지왕으로서의 어떤 경험과 얄팍한 지식과 기술인데 그것과 채권 추심과 관련돼서 정보를 알게 됐던 불법 추심 또는 여러 가지 추심 가압류 관련된 여러 가지 법 절차에 대해서의 피상적인 이해 이거를 컨비네이션 시켜갖고 적용을 시킨 상태였다. 상당한 사회적인 이 응용 능력이 있는 성격의 사람이다. 그게 이제 범죄지능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거기에 거치지 않는 거죠. 상대를 조종 통제하는 데 있어서 확장을 시키면서 자기의 심리적 우월감까지 사실은 충족시키는 거예요. 만족감도 느낀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완전 조종하니까. 네네.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돈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범죄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두 사람을 뭐 오로지 돈만의 목적이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죠. 할 필요가 전혀 없죠. 네네. 근데 뭐 서로 허벅지를 찌르게 한다든가, 서로 이제 두 사람을 공격하게 한다든가 하는 거는 이 돈하고 상관이 거의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수님 그거는 조금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둘 다 사실은 운이 좋아서 한 명은 살았지만 둘 다 운 나쁘게 세상을 떠나셨으면 그랬으면은 증거도 없고 완전 범죄. 그러니까 경제적 목적이 더 강했지 않았을까. 자기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막하게 드러날 것 같으니까 두 사람을 다 세상에서 없애서 사건을 그냥 수면 밑으로 넣어야겠다.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다가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살았을 때 그 사람이 신고를 갖다가 하지 못하게끔 하고 마지막 숨통을 끊었었어야죠. 두 사람이 동시에 죽는 경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둘이를 공격하도록끔 멀리서 리모트 컨트롤로 조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까지 갔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공격을 할 수 있게끔 된 그 원동력이 있을 텐데 A와 B 사이에 있어서의 강한 불신, 그 사람에 대한 원망. 네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 초식 동물들을 육식 동물화 시킨 거예요.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네네네. 악마적 성향을 자기는 그 두 사람한테 이식을 시켰다. 네.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다행스럽게 한 사람이 사실은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119에 신고를 한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는 그렇죠. 뭐냐면 이 사람도 사망을 했고 자기도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생명에 있어서의 그 어떤 기본적인 기초적인 본능이 발동을 해서 119에 신고를 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좀 기력이 더 쇠진해서 만약에 둘 다 사망했다면 이거는 이상한 사건으로 해서 종결될 거예요. 법원에서 판단한 1심 판결의 내용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두 사람은 채권자인 가해자에게 서로 돈을 갚기 위한 관계에 있었고 그 두 사람이 저항할 수 없는 가해자, 지금 현재 피고인이죠. 무기징역을 받은 피고인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 상태에 놓여 있었고 심리적인 장막 속에서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달리 생각할 수 없는 세뇌 상태 또는 뭐 가스라이팅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전제를 하고 이 문제를 좀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집중해서 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가스라이팅, 심리적 장막. 사실 이런 유사한 사안이 인정된 적이 있었는지가 좀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검토해 본 바는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제 보시는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사람에 대한
뭐 세뇌, 지금은 이제 그것이 뭐 방송 용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이거는 그야말로 브레인 와시입니다. 브레인 와시 같은 경우는 도처에 깔려 있어요, 사실은. 종교 사기라든지 또는 뭐 금전 사기라든가 하는 등등. 그런데 굉장히 주목되는 것이 이 두 사람을 뭐 어쨌건 그 브레인 와시를 세뇌를 시킨 그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 두 사람에게 서로에게 공격을 하게끔 하는 그 현장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있으면서 간출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도 이런 사건은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외국에서도 이런 사건은 잘 모르는지는 몰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접근 방법, 즉 다시 말해서 원격 조정을 통해서 사람의 심리를 세뇌하고 조정해서 행동화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범죄학적 측면에서는 새로운 그 영역으로 지금 뭔가 진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심리적인 지배 상황과 관련돼서 이 스마트 기기, 스마트 통신기기라는 것이 갖고 있는 위력 때문에 제가 좀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마인드 헌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사건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거나 또는 범죄인의 심리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인드 헌터 이승우, 오윤성이었습니다.